여기 500만 원 있어. 당분간 월세라도 내라고 주는 거니까 사양 말고 받아. 우리 집에서 맨몸으로 나가서 이 험한 서울에서 어떻게 살려고? 이혼 도장 찍자마자 꼴도 보기 싫던 며느리가 맨몸으로 쫓겨나니 속이 다 시원하네. 얘들아, 당장 제주도 최고급 리조트 예약해. 이혼 서류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 시어머니는 온 친척을 불러 모아 호화로운 여행 계획을 세우며 축배를 들었습니다. 전 며느리가 빈손으로 나갔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9개의 핵심 계좌가 이미 잠겼다는 사실을. 단 몇 초 만에 현금 인출은 막혔고 카드 결제는 거부되었습니다. 그들의 꿈 같은 여행은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입가의 미소는 그대로였지만 그 뒤로는 당혹감이 서서히 공포로 번져갔습니다. 어떤 반격은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가장 치명적으로 오만했던 자들에게 자신의 교만함으로 대가를 치르게 만들죠. 만약 당신이 이혼 후 약자로 취급받은 경험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마음 정거장의 이야기가 당신의 답답한 마음을 위로해 줄 겁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누구도 예상치 못한 통쾌한 결말을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가 박민준이라는 남자와 법적으로 완벽한 타인이 된 날이다. 판사가 의사봉을 내리치며 이혼 효력을 선언하기 바로 전까지 나는 울지 않았다. 민준과 그 지긋지긋한 시댁 식구들이 상상했던 것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원망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조용히 펜을 들어 서명했다. 망설임 없는 내 필체는 지난 10년의 청춘을 무의미한 조각으로 찢어발기는 듯했다. 충격이 너무 커서 말이 안 나오나 보네. 명품 구두 소리가 복도에 또각또각 울렸다. 민준이 내 곁으로 다가와 넥타이를 고쳐맸다. 바로 지난달 출장길에 내가 직접 골라 사준 것이었다. 그의 잘생긴 얼굴에는 오만한 기색이 역력했다. 유통기한 지난 상품을 마침내 처분한 승리자의 표정이었다. 당신 마음 아픈 거 알아. 민준이 비웃듯 말했다. 거짓 연민이 섞인 목소리였다. 하지만 어쩌겠어. 남자는 집을 세우고 여자는 가정을 꾸린다는데 당신은 그 가정 하나 지키지 못했잖아. 게다가 우리 엄마 소원대로 아들도 하나 못 낳아주고 누굴 탓하겠어. 당신 팔자가 사나운 거지. 나는 고개를 돌려 이제는 전 남편이 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내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는 호수처럼 고요했다. 그 어떤 돌을 던져도 소리 없이 가라앉을 것 같은 그 눈빛에 민주는 순간 움찔했다. 그는 눈물이나 애원, 최소한 무너지는 모습이라도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꼿꼿한 자세로 서 있었다. 하얀 원피스 자락이 바람에 가볍게 흩날리며 낯설고 차가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할 말 다 했어? 내가 나지막에 물었다. 민주는 잠시 머뭇거리다 혀를 찼다. 여전하네 그 고집은. 그래도 부부였던 정이 있으니 빈손으로 보내진 않을게. 그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내 손에 쥐어주었다. 여기 500만 원 있어. 당분간 월세라도 내라고 주는 거니까 사양 말고 받아. 우리 집에서 맨몸으로 나가서 이 험한 서울에서 어떻게 살려고. 그냥 받아. 자존심 세우지 말고. 10년의 청춘, 작은 자재상을 번듯한 건설회사로 키우기 위해 밤을 새웠던 날들. 3년 전 시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대소변을 받아내며 간호했던 시간들. 그리고 건강을 되찾자마자 나를 구박하기 시작했던 그 모든 세월의 대가가 고작 500만 원이라니. 나는 그 봉투를 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법원 입구에서 통통한 인형이 태풍처럼 달려왔다. 전 시어머니 최 여사였다. 그녀는 화려한 붉은색 실크 원피스에 비둘기 알만한 진주 목걸이를 걸치고 잔혹함이 새겨진 주름을 두꺼운 화장으로 가리고 있었다. 민준아,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최 여사의 날카로운 고함이 법원의 정적을 갈랐다. 그녀는 내게 달려들어 봉투를 낚아채고는 아들을 노려봤다. 미쳤어? 전현한테 돈을 왜 줘? 재산 분할도 끝났잖아. 회사는 4명에, 집은 4명에. 저 여자는 법적으로 빈손으로 나가는 게 맞아. 그 돈 있으면은요, 우리 알아 데리고 백화점 가서 결혼예물이나 사야지. 애도 못 낳는 저런 여자한테 줄 돈 있으면 차라리 한강에 버리는 게 낫지. 최 여사는 내게 돌아서서 칼날 같은 눈빛을 쏘아붙였다. 너도 서명 끝났으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여기 서서 내 아들 앞길 막지 말고 이제 우리 집에 너 같은 재수 없는 년만 없으면 탄탄대로 일 테니까. 이 역병 같은 것 예전에 나였다면 그 독한 말들에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을 것이다. 시집 온 첫날부터 그녀는 나의 평범한 출신을 비웃었고 내가 끓인 국이 싱겁다며 상을 얻기도 했다. 나는 참고 또 참았다. 진심을 다하면 언젠가 평화가 찾아올 거라 믿었다. 하지만 틀렸다.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내 희생은 하찮은 것에 불과했다. 하지만 오늘의 나는 더 이상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었다. 나는 최 여사와 민준을 번갈아 보았다. 평생을 약속했던 남자는 전 아내가 모욕당하는 것을 그저 방관하고 있었다.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나는 천천히 손을 뻗어 내 대담한 행동에 놀란 최 여사의 손에서 봉투를 부드럽게 빼앗았다. 네가 감히 돈을 뺏어? 이 욕심쟁이 같은 년. 나는 요염할 정도로 아름다운 미소를 지었다. 500만 원이든 봉투를 세어보지도 가방에 넣지도 않았다. 민준과 최 여사 그리고 호기심에 찬 법원 경비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나는 그 돈을 하늘로 흩뿌렸다. 파란색 지폐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뜨거운 바닥 위로 어지럽게 떨어졌다. 한편의 희비극 같은 광경이었다. 이 돈은 두 분이 신경안정제나 사드시는데 보태세요. 앞으로 아주 많이 필요하게 될 테니까요. 뭐라고? 네가 감히 우리를 저주해? 최 여사는 얼굴이 파랗게 질려 나를 손가락질했다. 민준 역시 얼어붙었다. 그는 이런 내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의 기억 속 나는 늘 순종적이고 컴퓨터나 주방에만 파묻혀 사는 아내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선 나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불타는 눈빛을 한 완전히 낯선 여자였다. 저주가 아니에요. 내가 답했다. 내 날카로운 시선이 전 남편의 굳어가는 얼굴을 스쳤다. 그저 경고일 뿐이죠. 배신과 배은망덕에 대한 대가는 이 500만 원보다 수만 배는 비쌀 테니까요. 얼마 남지 않은 평화를 마음껏 즐기세요. 말을 마친 나는 미련 없이 돌아섰다. 내 뒷모습은 당당하고 꼿꼿했다. 미친년 남편한테 버림받더니 결국 돌았구나. 최 여사가 뒤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땅에 떨어진 돈을 허겁지겁 줍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탐욕스럽고 처량하기 짝이 없었다. 민주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내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이름 모를 불안감이 그의 마음속에서 피어올랐다. 어째서 저렇게 태어난 거지? 왜 저런 말을 하는 걸까? 바로 그때 조용하지만 강력한 엔진음이 최 여사의 욕설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법원 정문 쪽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G90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다가와 내 앞에 멈춰섰다. 햇빛 아래 반짝이는 위풍당당한 세단에 모두의 시선이 쏠렸다. 돈을 줍던 최 여사도 입을 떡 벌리고 쳐다봤다. 민주는 숨을 멈췄다. 저 차는 VVIP들만 타는 최고급 세단이었다. 이 서울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차가 아니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기사가 내려와 내게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모시러 왔습니다. 이사회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재킷에 걸어두었던 선글라스를 꺼냈었다. 선글라스 너머로 전 시댁 식구들에게 마지막 차가운 시선을 보낸 뒤 나는 차에 올라탔다. 마치 여왕이 자신의 왕좌에 오르는 듯 우아하고 기품 있는 몸짓이었다. 차가 조용히 출발하며 먼지와 함께 민준 모자의 경악을 뒤로 남겼다. 회장? 제가 무슨 회장이야? 최 여사는 손에 돈을 쥔 채 횡설수설했다. 민준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엄마, 쇼하는 걸 거예요. 제 성격 알잖아요. 허세 부리는 거. 제 돈 없어요. 통장이랑 카드 전부 제가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냥 경미 나부랭이일 뿐이라고요. 그래. 맞을 거야. 웬 늙은 영감이라도 물어서 우리 보라고 저러는 거겠지. 최 여사는 애써 평소에 드센 표정을 되찾으려 했지만 눈빛의 불안함은 감추지 못했다. 에이, 신경 꺼. 저런 문란한 여자는 신경 쓸 가치도 없어. 어서 우리 아라한테 전화해. 오늘 엄마가 기분이다. 온 친척들 데리고 5성급 리조트로 축하 파티하러 가자. 저 혹덩어리를 떼어냈으니 성대하게 축하해야지.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애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기사가 내게 깎듯이 인사하던 모습을 애써 머리에서 지우며 그는 스스로를 승자라고 되뇌었다. 나에겐 집도 회사도 젊고 아름다운 새 아내와 그녀의 뱃속에 자라고 있는 귀한 아들도 있다. 이서연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민주는 몰랐다. 제네시스가 움직이는 순간 차 안에서 내가 얇은 노트북을 펼쳤다는 것을.
화면에는 수많은 은행 계좌, 회사 이메일, 그리고 민준이 사는 저택의 스마트홈 시스템 관리자 페이지가 떠 있었다. 내 손목시계는 10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혼 후 5분. 나는 나지막이 읊조리며 키보드 위를 스쳤다. 이제 게임을 시작해볼까? 나는 엔터키를 눌렀다. 화면에 시스템 접근 권한 잠금, 1단계 활성화라는 붉은색 메시지가 떠올랐다. 같은 시각,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고급 레스토랑에서 민준의 에이나라는 와인잔을 들고 셀카를 찍으며 애교를 부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꿈꾸던 부와 명예가 곧 들이닥칠 폭풍에 휩쓸려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법원마당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햇살은 뜨거웠지만 민주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지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자신이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 제네시스는 서울의 번화한 거리를 유령처럼 미끄러지듯 빠져나갔다. 시원한 차 안에는 고급 가죽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다. 나는 노트북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화면에는 나와 전 남편이 지난 7년간 함께 키워온 MJ건설의 전체 운영 구조를 보여주는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이 펼쳐져 있었다. 외부 사람들은 박민준이 대표이고 법적 책임자이며 계약을 따내는 유능한 사업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핵심 관계자들은 알고 있었다. 이서연이야말로 이 거대한 시스템의 두뇌이자 심장이었다는 것을. 민주는 헛된 명예욕과 유치한 자존심에 사로잡혀 자신이 잘났다고 믿었다. 그는 은행 대출금이 모두 내 개인 신용과 외할머니에게 물려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나왔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가 자랑하던 저렴하고 질 좋은 자재 공급처는 내가 국경까지 넘어가 위장이 뚫릴 정도로 술을 마시며 협상에 얻어낸 결과물이라는 것도 몰랐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기업 인터넷 뱅킹, 재고 관리, ERP, 고객 관리, CRM, 심지어 스마트홈 시스템의 관리자 계정까지. 모든 핵심 시스템이 바로 나, 이서연의 개인정보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는 꿈에도 몰랐다. 그가 방금 빌어먹는 기생충이라 부르며 500만 원을 던져준 아내의 정보로 말이다. 회장님, 한남동 자택으로 갈까요? 아니면 그룹 본사로 갈까요? 기사의 정중한 목소리가 내 생각의 흐름을 끊었다. 파크 하료트로 가주세요. 쓰레기를 좀 치울 조용한 공간이 필요해서요. 나는 대답하며 마우스 패드 위, 모든 접근 권한 횟수, Revoke or Access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5분 전까지만 해도 약간의 미련이 남아 있었다. 어쨌든 내 피와 땀이 서린 곳이었으니까. 하지만 애인의 허리를 감싸던 민준의 모습, 탐욕스럽게 돈을 줍던 시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애도 못 낳는 년이라는 저주가 마지막 남은 적마저 제로 만들어버렸다. 딸깍 가벼운 클릭 소리였지만 그 파괴력은 폭탄보다 강력했다. 화면의 상태 표시줄이 차례로 녹색돼서 붉은색 럭드 서스펜드로 바뀌었다. 계좌 1, 기업은행, 우리은행 법인 계좌의 모든 승인 권한 잠금. 민주는 이제 조회만 가능한 부계정 소유자일 뿐 5천만 원 이상의 모든 이체 권한은 최대 주주인 나에게 귀속. 계좌 2, 물류 관리 시스템, 로지스파츠의 지방행 대량 출고 명령 중단. 계좌 3, 회사 도메인, 이메일 관리자 암호 변경. 계좌 4, 공식 쇼핑몰, 웹사이트 및 앱 비공개 전환. 계좌. 오, 민준이 여자들을 만날 때 쓰던 한도 2억 원의 블랙카드, 분실 신고 및 영구 정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9번째, 민준이 사는 저택의 전기, 수도, 보안을 관리하는 스마트홈 시스템. 나는 24시간 후 모든 시스템이 정지되도록 타이머를 설정했다. 모든 작업을 마친 나는 노트북을 덮고 의자에 기댔다. 복수가 아닌 회수였다. 정원사가 떠나면 정원이 황폐해지는 것은 자연의 섭리. 나는 그저 내 것을 되찾았을 뿐이다. 한편 신도시의 웅장한 3층짜리 저택은 축제 분위기였다. 민준의 기아 소렌토가 현관 앞에 멈추고 그는 의기양양하게 내려 아라를 위해 문을 열어주었. 아니, 이제는 예비 신부였다. 아라는 몸매가 드러나는 타이트한 원피스를 입고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박씨 가문의 귀한 대를 이을 아들이 자라고 있다며 아직 평평한 자신의 배를 연신 쓰다듬었다. 어이구, 우리 예쁜 며느리 왔구나. 최 여사가 금덩이라도 발견한 듯 집 안에서 뛰어나왔다.
그녀는 아라의 손을 잡고 호들갑을 떨었다. 오는 길에 힘들진 않았니? 뱃속아가는 괜찮고? 어서 들어와. 내가 너 몸보신하라고 전복 삼계탕 고아놓으라고 시켰어. 아라는 민준에게 애교 섞인 눈빛을 보내며 말했다. 조금 피곤하긴 한데 괜찮아요. 오빠가 운전을 워낙 잘해서요. 택시랑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민준은 으쓱하며 가슴을 폈다. 사장님 차는 달라야지. 어서 들어가. 이제부터 여기가 내 집이야. 바꾸고 싶은 거 있으면 엄마한테 다 말해. 그전 마누라 흔적 남은 건 다 갖다 버리라고 해. 눈에 거슬리니까. 고급스러운 거실에 들어선 아라는 이탈리아제 소파, 85인치 TV, 최고급 오디오 시스템 등 돈 냄새 풀풀 나는 가구들을 훑어보았다. 그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늙고 재미없는 전 부인을 몰아낸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 최 여사는 소파에 주저앉아 다리를 꼬며 선언했다. 이혼은 깔끔하게 끝났어. 그 서연이란 년 한 푼도 못 받고 맨몸으로 쫓겨났다고. 이 경사를 기념하고 새 며느리도 친척들한테 소개할 겸 이번 주말에 다 같이 여행 가자. 큰아버님, 작은아버님, 고모님들 다 모시고 가. 최 여사는 손뼉을 치며 활짝 웃었다. 역시 내 아들이야. 이 집안의 기둥이지. 그동안 그 짠순이 서연이 때문에 어디 가서 돈 한 번 제대로 못 썼잖아. 내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데 이번엔 아주 화끈하게 쏴서 온 친척들. 입이 떡 벌어지게 만들어줘. 어디로요, 오빠? 아라의 눈이 반짝였다. 제주도 5성급 리조트, 항공권, 숙식 전부 포함해서. 민주는 호기롭게 선언하며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냈다. 지금 바로 예약하고 계약금 보낼게. 기분 좋을 땐 바로 실행해야지. 민주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은행 앱을 열었다. 그는 계약금 1억 원을 입력하고 이체 버튼을 눌렀다. 로딩 화면이 잠시 돌았다. 민주는 미간을 찌푸리며 초조하게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다. 띵! 알림이 떴다. 민주는 눈을 가늘게 떴다. 거래 실패. 고객님의 계좌가 일시적으로 잠겼거나 접근 권한이 제한되었습니다. 주 계좌 소유주에게 문의하십시오. 이게 뭐야? 민주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왜 그래 아들? 인터넷이 느린가? 최 여사가 포도를 까서 아라의 입에 넣어주며 물었다. 그런가 봐요. 요즘 은행 앱들 영 시원찮네. 민주는 혀를 차며 다시 시도했지만 똑같은 오류 메시지가 떴다. 얼굴이 화끈거리기 시작했다. 분명 어제만 해도 아라에게 명품 가방을 사주며 멀쩡히 이체했는데 왜 하필 오늘 같은 중요한 순간에 이러는 걸까? 그는 신용카드로 리조트 홈페이지에서 직접 결제하기로 했다. 카드 번호, CVC, 소유주 이름, 박민준 가족 카드를 입력하고 결제 버튼을 눌렀다. 몇 초 후 결제 거절,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해 주십시오라는 붉은 글씨가 나타났다. 식은땀이 민준의 이마에 맺혔다. 거실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아라는 포도를 씹다 말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민준을 쳐다봤다. 오빠, 왜 그래? 카드 한도 초과야. 순진하지만 날카로운 질문이 민준의 자존심을 찔렀다. 그는 버럭 소리쳤다. 한도 초과는 무슨? 내 통장에 돈이 얼만데. 은행 시스템 점검 중인가 보지. 요즘 은행들 일하는 꼴하고는. 그래서 예약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면 경리한테 전화해서 돈 보내라고 해. 최 여사가 재촉했다. 민주는 그제야 생각났다는 듯이 말했다. 아, 맞다. 경리한테 전화해야지. 이서연은 나갔지만 격리 직원은 아직 남아 있었다. 그는 서둘러 격리팀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김대리? 내 개인 계좌로 1억만 빨리 이체해줘. 급하게 계약금 보내야 해서. 수화기 너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흐른 뒤 직원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 대표님, 이체가 안 됩니다. 안 되다니. 무슨 소리야. 내가 사장인데 내 말을 거역하겠다고? 민준의 고함에 아라가 깜짝 놀라 포도를 떨어뜨릴 뻔했다. 그게 아니오라. 이서연. 아니, 전 사모님께서 방금 모든 결제 승인 권한을 회수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주주 요청으로 회계감사팀이 들어와서 지금 법인 계좌 전체가 동결된 상태입니다. 저도 이제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대표님. 대주주? 이 회사에선 내가 제일 높은데 무슨 대주주야. 민준이 으르렁거렸다. 등기부 등본상으로는 이서연 전 사모님께서 49% 그리고 외할머님 지분 2%를 위임받아 총 51%의 지분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실질적인 자금 운용권은
사모님께 있습니다. 대표님은 명의상 대표이실 뿐입니다. 민준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떨어질 뻔했다. 머릿속이 윙윙 울렸다. 이서연이 계좌를 막았다고? 회계 감사를? 아니야. 그 유순한 여자가 감히 분명 겁을 주려는 수작일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겁먹고 다시 돌아와 매달릴 거라고 생각하나? 꿈 깨시지. 민주는 심호흡하며 어머니와 애인 앞에서 평정을 되찾으려 애썼다. 그는 전화를 끊고 억지 미소를 지었다. 아, 그 여자가 유치하게 장난치는 거야. OTP 카드를 가지고 가서 아직 인수인계를 안 했나 보네. 괜찮아, 우리 집에 현금 많잖아. 그는 최 여사를 돌아봤다. 엄마, 금고에 현금 있죠? 1억만 먼저 빌려주세요. 내일 은행 가서 카드 재발급 받고 2배로 갚을게요. 지금 저 여자랑 엮이면 기분만 망치니까 우리가 아쉬운 줄 알게 놔두자고요. 최 여사는 자기 돈을 내야 한다는 말에 얼굴이 살짝 굳었다. 그녀는 원래 짠순이였지만 귀한 새 며느리의 기대에 찬 눈빛과 친척들 앞에서 으스댈 생각을 하니 혀를 찼다. 알았다, 알았어. 내가 가서 가져올게. 내 노후 자금인데 꼭 내일 갚아야 한다. 이자까지 쳐서 걱정 마세요, 엄마. 내일 당장 저 격리도 잘라버리고 새로 뽑아서 돈 바로 찾을게요. 민주는 가슴을 폈지만 마음속 불안은 기름 얼룩처럼 번져나가고 있었다. 최 여사가 2층으로 올라가 금고를 여는 동안 민주는 아라의 허리를 감싸 안고 속삭이며 방금 전에 소동에서 그녀의 주의를 돌리려 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경고 사격이라는 것을. 붕괴는 거대한 폭발이 아니라 작은 균열에서부터 시작되어 마침내 성 전체를 무너뜨리고 그 안에 갇힌 환상가들을 매장시킨다. 밖에서는 해가 지고 먹구름이 몰려와 하늘을 뒤덮었다. 바람이 창문 틈으로 윙윙거리며 거센 폭풍우를 예고했다. 바로 그때 민준의 스마트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였다. 즐거운 여행 되길. 보조 배터리는 꼭 챙겨가. 앞으로 구조 요청할 일이 아주 많을 테니까. 서연. 민주는 문자 메시지를 노려봤다. 팔에 소름이 돋았다. 이서연은 어디에 있는 거지? 대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걸까? 오빠, 왜 얼굴이 새하얘? 아라가 애교스럽게 물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짐 챙겨.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야지. 민주는 황급히 스마트폰을 숨기고 일그러진 미소를 지었다. 그는 누구에게도 이 문자에 대해 말할 수 없었다. 그리고 자신이 전 아내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동네 전체가 요란한 경적 소리와 최 여산의 저택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에 잠을 깼다. 어제의 호언장담대로 민주는 친척들을 위해 16인승 승합차 2대를 빌렸고 자신들은 번쩍이는 신형 소렌토에 올랐다. 최 여사는 붉은색 벨벳 한복을 차려입고 스님 염주만 한 목걸이를 건 채 출정하는 장군처럼 사람들을 지휘했다. 자, 큰아버님은 앞차에 타세요. 고모님은 뒷차가 넓어요. 다들 편하게 가세요. 이번 여행은 우리 아들이 전부 쏘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즐깁시다. 최 여사는 자랑스럽게 소리치며 힐끔힐끔 쳐다보는 이웃들에게 보란듯이 턱을 치켜들었다. 아라는 등을 과감하게 드러낸 맥시 드레스를 입고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차에 기대서 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시댁과 함께하는 힐링 여행, 소소한 행복이라는 글과 함께 SNS에 사진을 올리고 있었다. 좋아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보며 그녀는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이래야 사는 맛이 나지. 그 늙은 마누라랑 살았으면 박민주는 평생 대천 해수욕장이나 가봤을걸. 민준이 왁스로 머리를 매끈하게 넘기고 아라가 선물한 짝퉁 롤렉스 시계를 차고 나왔다.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이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다들 편하게 즐기세요. 오늘 제가 기분이 좋으니 온 가족이 함께 복을 누려야죠. 마침내 차들이 출발했다. 이웃들의 부러움과 조소가 섞인 시선을 뒤로 한 채 차가 출발한 지 30분쯤 지났을까. 민준의 차 안 분위기가 어색해지기 시작했다. 뒷좌석에 앉은 최 여사는 목이 말랐다. 지난 10년간의 습관대로 그녀는 무심코 말했다. 서연아, 엄마 오렌지 주스 좀. 아차! 아니 우리 아라야. 엄마 물 좀 다오. 사진 보정에 열중하던 아라는 시어머니의 부름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네? 무슨 물이요? 차에 물이 어디 있어요? 오빠가 안 샀어요? 운전하던 민준도 흠칫했다. 언제나 장거리 여행을 갈 때면 서연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 생수, 과일 주스, 물티슈, 멀미약,
심지어 시어머니를 위한 목 베개까지. 서연의 세심함은 민준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서연이 없는 오늘 차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아라의 독한 향수 냄새와 햇볕에 달궈진 가죽 시트 냄새만 가득했다. 난 네가 준비한 줄 알았지. 민준이 백미러로 아라를 쳐다보며 말했다. 어머, 난 임신해서 몸도 무거운데 남자인 오빠가 챙겨야죠. 아라는 뾰로통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최 여사는 새 며느리가 불편해하자 서둘러 손을 저었다. 됐다 됐어. 우리 아라는 임신 중인데 힘든 일 시키면 안 되지. 급하게 나오느라 잊었나 보네. 좀 이따 휴게소에서 사면 되지.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타는 듯한 목마름을 참았다. 문득 서연이 타주던 시원한 오렌지 주스가 그리웠지만 자존심 때문에 그 생각을 떨쳐버렸다. 차는 뻥 뚫린 고속도로를 달렸다. 바깥 온도는 38도까지 치솟았다. 에어컨을 최대로 틀었지만 민주는 여전히 더위를 느꼈다. 시속 100km로 순조롭게 달리던 그때였다.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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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갑자기 계기판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다. 뭐야, 아라가 소스라치게 놀라 스마트폰을 떨어뜨렸다. 민주는 황급히 아래를 내려다봤다. 중앙 디스플레이에 붉은색 경고 메시지가 떠 있었다. 보안 경고, 비정상적인 차량 사용이 감지되었습니다. 10초 후 엔진을 강제 종료합니다. 뭐라고? 민준이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핸들이 돌처럼 무거워지고 가속 페달이 말을 듣지 않았다. 차는 쌩쌩 달리는 차들 사이에서 서서히 속도를 줄이며 멈춰섰다. 오빠, 차 왜 이래? 왜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멈추는 거야? 위험하잖아. 아라가 비명을 질렀다. 민주는 땀을 뻘뻘 흘리며 남은 관성을 이용해 간신히 차를 갓길로 뺐다. 차는 타는 듯한 태양 아래 속수무책으로 멈춰섰다. 시동 꺼졌니? 새 차인데 벌써? 최 여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민주는 핸들을 세게 내리쳤다. 모르겠어요. 갑자기 보안 경고 뜨더니 꺼져버렸어요. 그는 시동 버튼을 다시 눌렀다. 드르륵 드르륵. 약한 소리만 내다 이내 잠잠해졌다. 화면에는 여전히 붉은 글씨가 도전적으로 깜빡이고 있었다. 잠금을 해제하려면 차량 소유주에게 연락하십시오. 소유주. 민주는 얼어붙었다. 그는 기억해냈다. 이 차는 2년 전 세금 감면을 위해 법인 명의로 할부 구매했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스마트폰에 차량 관리 앱을 설치한 사람은 바로 이서연이었다. 이혼할 때 차를 갖게 되어 쾌재를 불렀지만 기술적인 통제권이 여전히 서연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또 그 여자 짓이야. 틀림없어. 민주는 으르렁거리며 전 아내에게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다. 뚜뚜 신호음이 갔다. 민주는 온갖 욕설을 퍼부을 준비를 하며 기다렸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들렸지만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차갑고 기계적인 ARS 음성이었다. 고객님께서 거신 번호는 배신자의 연락을 차단하도록 설정되었습니다. 차량 잠금을 해제하시려면 다음 생에 다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일광욕 되세요. 뭐야? 민주는 소리를 지르며 스마트폰을 조수석에 내던졌다. 이 미친 여자가 감히 나를 갖고 놀아. 최 여사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제가 원격으로 차를 잠갔다고? 어떻게 저렇게 악독할 수가 있어? 이 땡볕에서 다 죽으란 소리야? 그때 친척들을 태운 승합차 2대도 갓길에 멈춰섰다. 문이 열리고 친척들이 웅성거리며 내렸다. 왜 그래 민준아? 차 고장 났어? 출발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퍼지냐? 춥춥. 비싼 차가 소용없네. 우리 동네 이장님 트럭보다 못하구만. 무심코 던지는 말들이 민준의 자존심에 소금을 뿌렸다. 그는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창피함과 분노로 얼굴이 벌개져 기술적인 결함이라고 둘러대야 했다. 차 안은 에어컨이 꺼지자 찜통으로 변했다. 아라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차에서 내렸다. 땀 때문에 두꺼운 화장이 흘러내려 얼굴이 얼룩덜룩했다. 더워 죽겠네. 오빠 일 처리 똑바로 안 해? 왜 사서 고생을 시키냐고. 아라는 친척들 앞이라는 것도 있고 짜증을 냈다. 최 여사는 귀한 며느리가 고생하는 것이 안쓰러워 민준을 닥달했다. 빨리 견인차 안 부르고 뭐해? 우리 아라랑 내 귀한 손주 땡볕에 세워둘 거야? 당장 그 서연이란 년한테 전화해서 연락을 해. 안 들려요? 전화 차단했다고요. 일부러 그런 거란 말이에요. 민주는 버럭 소리쳤다. 30명 가까운 사람들이 고속도로 갓길에 어정쩡하게 서 있었다. 차들은 경적을 울리며 쌩쌩 지나갔고 먼지가 날려 애써 차려입은 옷 위로 희끗하게 내려앉았다. 출발할 때의 화려함과는 정반대의 처량한 모습이었다.
집안의 큰어른인 큰아버지가 혀를 차며 아내에게 말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관광버스 타고 오는 건데 민준이 저놈의 허세 때문에 다들 고생이네. 그 전처 서연이는 참 꼼꼼하고 야무졌는데 저놈은 영 복을 제 발로 걷어차는구만. 그 말이 최 여사의 귀에 들렸지만 그녀는 반박할 수 없었다. 자신도 덥고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었기 때문이다. 민주는 견인차를 불렀지만 주말이라 최소 2시간은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2시간이라고요? 아라가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다. 나 못 기다려. 집에 갈래. 나 여행 안 해. 진정해. 지금 어떻게 돌아가? 저 승합차도 꽉 찼는데 거기 끼어 타겠다고? 민준도 화가 나서 소리쳤다. 사귄 이래 처음으로 그는 아라에게 큰 소리를 냈다. 아라는 충격을 받은 듯 눈물을 글썽였다. 오빠가 나한테 소리쳤어? 그 고물차 때문에 나한테 화낸 거야? 됐어. 그녀는 쬐 돌아서서 풀밭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다. 최 여사가 또 허둥지둥 달려가. 그녀를 달랬다. 민주는 뜨겁게 달궈진 차체에 기댄 채 눈앞에 혼란스러운 광경에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그는 말 못하는 소렌토를 노려봤다. 마치 차가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았다. 서연은 단순히 돈을 빼앗아간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민준이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명예와 자존심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준은 아직 몰랐다. 이것은 가벼운 전주곡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짜 파티는 그의 권력의 상징이었던 신용카드가 쓸모없는 플라스틱 조각이 될 5성급 리조트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저 멀리 다시 먹구름이 몰려왔다.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무자비하게 쏟아져 내렸다. 비 온다. 차 안으로 들어가. 사람들이 소리치며 허둥지둥 흩어졌다. 아라는 머리와 옷이 젖을까봐 비명을 질렀고 최 여사는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다. 민주는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망연자실 서 있었다. 빗물과 땀이 뒤섞여 짰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시원한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서연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있었다. 소렌토 엔진 정지, 위치, 영동고속도로 45km 지점, 현재 날씨 뇌우.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 뒤에 오는 달콤함, 천천히 즐기시길. 그녀는 속삭였다. 비는 거짓된 화장을 씻어내고 그 밑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드러내줄 테니까. 4시간 동안 비를 맞으며 견인차를 기다린 끝에 민준의 대가족은 마침내 해가 저물어서야 제주도 최고급 리조트에 도착했다. 모두가 지치고 옷은 엉망이었으며 배는 굶주려 있었다. 하지만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해야 했던 민주는 오늘 저녁 식사에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다들 방에 가서 씻고 쉬세요. 저녁 8시에 해변가 VIP 레스토랑에서 호화로운 해산물 파티가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쏩니다. 킹크랩, 랍스터, 프랑스 와인 없는 게 없을 겁니다. 민주는 로비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외쳤다. 최 여사도 고급이라는 말에 눈이 번쩍 뜨였다. 그녀는 젖은 머리를 매만지며 친척들에게 말했다. 거봐요. 차고장은 그냥 운이 없었던 거예요. 중요한 건 이 클래스죠. 우리 아들이 온 가족을 이렇게 챙기잖아요. 오늘 밤 배 터지게 먹자고요. 저녁 8시 레스토랑은 따뜻한 조명과 감미로운 음악 그리고 파도 소리로 가득했다. 30명에 가까운 민준의 가족들이 긴 테이블을 가득 메웠다. 자리에 앉자마자 민준은 손가락을 튕겨 매니저를 불렀다. 메뉴판 가져오세요. 제일 비싸고 맛있는 걸로 다 가져오고 200만 원짜리 와인으로 5병 먼저 엽시다. 오늘 다들 취해야 합니다. 옆자리에 앉은 아라는 이미 화려한 드레스로 갈아입고 두꺼운 화장으로 오후의 초췌함을 가린 뒤였다. 그녀는 메뉴판을 들고 애교를 부렸다. 오빠, 나 캐비어랑 전복 스테이크도 먹고 싶어. 아기한테 좋대. 다 시켜. 민주는 마치 황제처럼 호기롭게 손을 저었다. 파티는 거짓된 환호 속에서 무르익었다. 술이 들어가자 아첨이 쏟아져 나왔다. 우리 민준이가 젊은 나이에 정말 대단해. 온 가족을 이렇게 챙기다니. 우리 가문의 자랑이야. 최 여사님은 정말 좋으시겠어요. 아들도 잘났지. 새며느리는 이렇게 예쁘고 세련됐지. 그 전처는 맨날 우중충해서는 즐길 줄도 모르고 최 여사는 입가에 기름을 묻힌 채 활짝 웃었다. 내 팔자가 고생 끝에 낙이 오는 팔자인가 봐요. 그 애군 덩어리를 떼어내니 우리 집안이 이렇게 피잖아요. 우리 아라가 복덩이라니까. 아라는 수줍게 웃으며 민준의 어깨에 기댔다.
민주는 이 광경을 보며 만족감에 젖었다. 그는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었다. 2시간 후 파티가 끝나고 테이블 위에는 게 껍데기와 빈 와인병만 가득했다. 손님, 계산서 여기 있습니다. 레스토랑 매니저가 정중하게 다가와 계산서를 건넸다. 민주는 계산서를 훑어보았다. 마지막 줄에 찍힌 숫자에 그는 살짝 놀랐다. 15, 650 영원. 한 끼 식사비로 500만 원이 넘게 나온 것이다. 그는 마른 침을 삼켰지만 친척들 앞에서 쫀쫀하게 보일 수는 없었다. 그는 악어가죽 지갑에서 권력의 상징인 블랙카드를 꺼내들었다. 이 카드로 계산해 주시오. 비밀번호는 필요 없소. 그는 거만한 표정으로 카드를 건넸다. 최 여사는 으쓱하며 말했다. 거봐요, 이게 클래스죠. 긁으면 끝. 5분, 10분이 지났다. 매니저가 돌아왔지만 그의 얼굴에선 미소가 사라져 있었다. 대신 난처함과 의심이 섞인 표정이었다. 손님 죄송하지만 카드 오류가 납니다. 단말기에서 계속 결제가 거절됩니다. 시끄럽던 공간이 순간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민준에게 쏠렸다. 오류? 무슨 소리요? 이 카드 한도가 2억인데. 당신들 기계나 다시 확인해봐요. 민준은 버럭 소리쳤다. 손님, 저희가 다른 단말기 3대로 모두 시도해봤습니다. 시스템에서 주 카드 소유주에 의해 카드가 정지됨이라고 나옵니다. 다른 카드는 없으신가요? 주 카드 소유주. 그 말은 민준의 뺨을 후려치는 것 같았다. 그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 이 블랙카드는 가족 카드였다. 이 카드를 발급받을 자격이 되는 플래티넘 등급의 신용을 가진 주 소유주는 바로 이서연이었다. 아, 전처가 유치하게 장난쳤나 보네. 이 카드로 해봐요. 민주는 허둥지둥 다른 법인 카드를 꺼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최 여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3분 후 매니저가 돌아와 고개를 저었다. 이 카드는 잔액 부족이라고 나옵니다, 손님. 잔액 부족? 말도 안 돼. 법인 계좌에는 항상 수십억 원이 있었다. 민주는 벌떡 일어나 경리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밤 10시였지만 상관없었다. 여보세요? 왜 법인카드가 안 되는 거야? 돈 다 어디 갔어? 그는 스피커폰으로 소리쳤다. 수화기 너머로 팀장의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표님, 모르셨습니까? 오늘 오후에 이서연 전 사모님께서 이혼 절차에 따라 자본금 회수 절차를 밟으셨습니다. 보유 지분 51%에 해당하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시고 부실 채권 감사를 위해 계좌 동결을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법인 계좌 잔액은 5만 원입니다. 뭐라고? 민주는 비명을 질렀다. 언제 자본금을 빼갔는데 왜 아무도 보고를 안 해? 오늘 오전 10시 30분 법원 판결 직후에 바로 은행과 직접 처리하셨습니다. 모든 법적 서류를 갖추고 계셔서 저희가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대표님께서 잘 처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뚝! 전화기가 민준의 손에서 떨어졌다.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500만 원의 식사비, 그의 주머니에는 현금 몇십만 원이 전부였다. 이제 어떡하니 아들아. 최 여사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더듬거렸다. 친척들의 시선이 존경에서 의심으로 그리고 경멸로 바뀌는 것이 느껴졌다. 무슨 재벌은 무슨 밥값 하나 제대로 못 내네. 한 고모가 작게 속삭였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었다. 민주는 모멸감에 숨이 막혔다. 그는 마지막 희망인 아라를 돌아봤다. 그녀는 늘 자기 집이 부자라고 자랑했었다. 아라야, 네가 먼저 좀 내줄 수 있을까? 내일 서울 가면 바로 갚을게. 지금 내가 너무 곤란해서. 민준이 애원하듯 말했다. 500만 원이라는 말에 아라는 기겁했다. 그녀에게 그런 돈이 있을 리 없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뚱뚱한 닭인 줄 알았던 민준이 빈털터리가 되자 그녀는 함께 끓는 물에 들어갈 생각이 전혀 없었다. 갑자기 아라가 배를 움켜쥐며 신음했다. 아, 배 아파. 엄마야, 배가 너무 아파요. 해산물이 상했나 봐. 아, 나 죽네. 그녀는 테이블에 고꾸라져 고통스럽게 울부짖었다. 어머, 우리 며느리, 내 손주. 최 여사가 소리쳤다. 구급차 좀 불러줘요. 나 방에 가서 쉬어야겠어. 숨도 못 쉬겠어. 오빠, 계산 빨리 하고 나 좀 데려다 줘. 아, 라는 신음하며 민준의 팔을 꼬집었다. 빚을 피해 도망치자는 신호였다. 하지만 매니저는 이미 보안 요원 2명에게 눈짓을 보냈다. 건장한 남자들이 그들의 퇴로를 막아섰다. 죄송하지만 계산을 마치기 전에는 나가실 수 없습니다.
만약 지불 능력이 없으시면 저희는 경찰에 무전취식 및 사기 혐의로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니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경찰이라는 말에 최 여사는 다리가 풀렸다. 그녀는 민준을 그리고 죽은 척하는 아라를 보았다. 어쩔 수 없이 그녀는 친척들을 향해 일그러진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 큰아버님, 아주버님. 민준이 계좌에 잠깐 문제가 생겨서요. 혹시 현금이나 카드 가진 분 계시면 저희가 집에 가자마자 이자까지 쳐서 바로 갚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민준을 칭송하던 사람들은 이제 그들을 벌레 보듯 쳐다봤다. 결국 1시간 동안 애원하고 모든 사람의 주머니를 털고 최 여사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진짜 금목걸이와 민준의 시계를 맡기고 나서야 그들은 식당을 나올 수 있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숙소로 돌아갔다. 민준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맨 뒤에서 걸었다. 파도 소리가 마치 서연의 비웃음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그 500만 원으로 신경 안정제나 사드세요. 방에 돌아오자마자 아라는 언제 아팠냐는 듯 벌떡 일어났다. 창피해 죽는 줄 알았네. 오빠가 재벌이라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런 굴욕을 줘? 닥쳐! 민준이 빈 지갑을 벽에 던지며 소리쳤다. 너는 돈 있으면서 왜 안 내놨어? 나 사랑한다며. 내 돈은 태교하는 데 써야지. 남자가 알아서 해야 할 거 아냐. 아라가 소리쳤다. 옆방에서는 최 여사가 침대에 쓰러져 흐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무의식 중에 전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다. 서연아, 서연아, 네가 어떻게 이렇게 악독할 수가 있니?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진짜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내일 아침 그들이 집에 돌아갔을 때 그들은 돌아갈 집조차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은 장례식장보다 더 침울했다. 최 여사는 뒷좌석에 시체처럼 누워 있었고 아라는 다른 남자를 물색하느라 몰래 문자를 보내고 있었다. 민주는 분노로 충혈된 눈으로 운전했다. 그들은 마침내 고급 주택가에 있는 저택 앞에 도착했다. 집에 다 왔다. 최 여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민주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현관으로 갔다. 그의 자랑이었던 최신 지문인식 도어로. 그가 지문을 갖다 대자 삐삐 하는 소리와 함께 붉은 불이 깜빡였다. 접근 권한이 거부되었습니다.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지문입니다. 인공지능의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주는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역시 소용없었다. 그는 스마트폰 앱을 열었지만 이미 관리자 계정에서 그의 모든 권한은 삭제된 후였다. 분노에 찬 민주는 도어록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숨막히는 어둠뿐이었다. 전기, 수도, 가스, 모든 것이 끊겨 있었다. 스마트홈 시스템이 소유주 요청으로 모든 서비스를 중단시킨 것이다. 100만 달러짜리 저택은 한순간에 영혼 없는 껍데기가 되었다. 그때 민준의 전화가 울렸다. 가장 큰 거래처인 김 사장이었다. 그는 서연이 자본금과 은행 지급 보증을 모두 회수했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냉정하게 통보했다. 회사 계좌는 동결되었고 직원들은 임금체불로 파업에 들어갔다. 모든 것이 끝이었다. 다 잃었어. 민주는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다. 그는 깨달았다. 서연은 아내가 아니라 집의 기초였다. 자신은 그저 그 위에 걸린 간판에 불과했다. 기초가 무너지자 간판도 산산조각 났다. 바로 그때 아라의 비명 소리가 침묵을 깼다. TV에서 생방송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VSC 그룹 신임 전략기획 총괄 사장으로 이서연 씨 임명, 경쟁사인 대남물산과 독점 계약 체결 발표. 플래시 세례 속에서 흰색 정장을 입은 이서연이 당당하게 서 있었다. 청중석에는 김 사장이 앉아 힘차게 박수를 치고 있었다. 민주는 숨을 멈췄다. 서연은 단순히 그를 떠난 것이 아니었다. 그의 회사의 폐허를 딛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 것이다. 아라는 자신이 썩은 동아줄을 잡았다는 사실에 공포에 질렸다. 어둠 속에서 최 여사는 통곡했다. 전 며느리는 여왕이 되었고 자신들은 거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굶주림에 지친 최 여사가 신음했다. 배고프다, 민준아. 민주는 텅 빈 냉장고를 보며 절망했다. 그는 마지막 희망으로 아라에게 그녀가 가진 50돈짜리 금팔찌를 팔자고 했다. 아라는 즉시 거절했다. 화가 난 민준이 보석함을 빼앗아 열었을 때 그는 할 말을 잃었다. 가짜 금이었다. 아라는 비웃으며 지난달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진짜 금은 이미 팔았다고 고백했다.
최 여사가 달려들어 아라의 머리채를 잡자 그녀는 냉정하게 말했다. 아직 결혼식도 혼인신고도 안 했어요. 누가 누굴 보고 며느리래? 절망한 민준이 뱃속에 아이를 언급하자 아라는 미친 듯이 웃으며 옷 속에서 실리콘 보형물을 꺼내 던졌다. 임신은 거짓이었다. 최 여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아라는 진짜 금맥은 이서연이었지. 당신들은 이제 쓰레기야라는 말을 남기고 금고에 있던 500만 원을 챙겨 유유히 떠났다. 민준이 그녀를 쫓아가려던 순간 최 여사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고혈압 쇼크였다. 돈이 없어. 구급차도 부르지 못한 민주는 길거리에서 3륜차 기사에게 무릎을 꿇고 빌어 어머니를 병원으로 옮겼다. 응급실 복도에 웅크리고 앉아 그는 낡은 스마트폰과 시계를 전당포에 맡겨 겨우 병원비를 마련했다. 의사는 최 여사가 뇌출혈로 반신불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병실에서 어머니가 고통 속에 서연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으며 민주는 오열했다. 바로 그때 은행 직원이 찾아와 집이 압류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서연이 지급보증을 철회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24시간 안에 집을 비워야 했다. 모든 것을 잃었다. 아내, 돈, 명예, 어머니의 건강, 그리고 마지막 남은 집까지. 그는 서연을 원망했지만 결국 자신의 어리석음과 배은망덕이 스스로를 지옥으로 밀어넣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연은 그저 자신이 빌려주었던 사다리를 치웠을 뿐이었다. 한 달 후 민주는 허름한 쪽방촌에서 낡은 휠체어를 밀고 있었다. 휠체어에는 한때 기세등등했던 어머니가 초점 없는 눈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택시 기사로 일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수소문 끝에 알아낸 서연의 새집 타워팰리스 앞으로 어머니를 데리고 갔다.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그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 고급스러운 벤틀리 한 대가 멈춰 섰다. 차창이 내려가고 그 안에는 서연이 앉아 있었다. 민주는 차 앞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우리 좀 살려줘. 그는 울부짖으며 휠체어에 앉은 어머니를 가리켰다. 서연은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차갑고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다. 원하는 게 뭐지? 제발. 우리 엄마 좀 약값이라도. 제발. 서연은 희미하게 웃었다. 그녀는 지갑에서 두툼한 돈 봉투를 꺼내 차창 밖으로 내밀었다. 이 돈으로 어머님 요양병원이라도 알아보세요.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녀는 옆자리에 앉은 남자에게 말했다. 남편, 이제 가요. 차가 떠나고 굳게 닫힌 문틈으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서연과 그녀의 새 남편이 서로를 보며 웃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민주는 손에 쥔 돈다발을 내려다보았다. 굴욕적이었지만 이것이 마지막 동아줄이었다. 그는 울부짖었다. 다 끝났어. 정말 다 끝났어. 빗속에서 휠체어를 미는 그의 비참한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인과응보는 결코 늦게 오지 않는다.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가장 정확한 시간에 찾아올 뿐이다. 3년 후 서울의 한 가난한 쪽방촌 15제곱미터 남짓한 방이 민준과 어머니의 세상 전부였다. 최 여사는 침대에 누워 앙상하게 마른 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그녀는 반신불수가 되었고 기억은 오락가락했다. 엄마, 저 왔어요. 배달원 복장을 한 민준이 방으로 들어왔다. 30 초반의 나이에도 그는 폭삭 늙어 있었다. 서연이가 끓여준 밥. 밥은? 최 여사는 매일 똑같은 질문을 했다. 그녀의 망가진 세상 속에서 서연은 여전히 주방에서 요리하는 착한 며느리였다. 서연이는 잠시 외출했어요. 엄마, 오늘은 제가 사온 죽 드세요. 민주는 목이 메었지만 애써 웃으며 어머니에게 죽을 떠먹였다. 이것이 그가 받는 벌이자 아들로서 효도할 마지막 기회였다. 어머니가 잠든 후 그는 식은 밥을 먹으며 낡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봤다. 저녁 뉴스에는 서연이 나오고 있었다. VSC그룹 이서연 회장, 따뜻한 보금자리 재단 통해 저소득층의 주택 100채 기부, 포브스 선정,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50인의 선정. 화면 속 서연은 여전히 빛났다. 그녀의 곁에는 현재 남편이 2살 배기 예쁜 딸을 안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민주는 밥을 씹는 것을 멈췄다. 밥알이 모래처럼 느껴졌다. 저 아이의 눈이 서연을 쏙 빼닮았다. 한때 자신이 가질 수 있었던 행복. 그는 스스로 그 행복을 걷어찼다. 아라는 술집을 전전한다는 소문이 들렸고 서연은 잿더미 속에서 불사조처럼 날아올랐다.
그녀의 성공과 행복이야말로 민준에게 가장 잔인한 복수였다. 내가 미안해. 민준은 스마트폰 화면 속 아이를 보며 속삭였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아들이든 딸이든 사랑으로 태어난 생명은 모두 소중하다는 것을. 그날 밤 그는 꿈을 꾸었다. 서연이 그의 셔츠를 다려주며 웃던 날, 어머니가 건강하게 웃으며 함께 밥을 먹던 날,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다. 현실은 축축한 벽과 어머니의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후회로 깊어진 주름이 가로등 불빛에 비쳤다. 그는 알았다. 자신의 남은 인생은 이 어둠 속에서 평생 빚을 갚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마음 한구석, 아주 작은 안도감이 들었다. 적어도 서연은 행복했다. 그녀가 9개의 계좌를 잠갔던 그날은 그를 파멸시킨 날이 아니라 그에게 진정한 인간성을 되찾을 마지막 기회를 준 날이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는 마침내 아주 작은 양심의 조각을 되찾았다. 그 대가는 너무나도 컸지만 이야기는 한 여인의 눈부신 성공과 한 남자의 처절한 몰락이라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끝을 맺습니다. 결혼은 한 그루의 나무와 같습니다. 여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영양분을 공급하는 뿌리이고 남자는 햇빛과 바람을 맞는 줄기입니다. 줄기가 교만함에 빠져 뿌리를 잘라내려 할 때 그는 모릅니다. 뿌리가 죽는 날 자신 또한 폭풍우 앞에 쓰러질 운명이라는 것을 이서연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성의 가치는 남편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지혜에 있다는 것을. 가장 달콤한 복수는 상대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없이 몇만 배는 더 눈부시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의 모든 남편들에게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가장 선한 여인이 가장 냉정해질 때 그녀는 칼이 아닌 부재로 당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은행 계좌는 다시 열 수 있지만 신뢰와 청춘의 계좌는 한번 잠기면 그 어떤 것으로도 비밀번호를 되찾을 수 없습니다.